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저희 2부에 단골 코너죠.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 저희가 참 이분 모시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진짜입니다. 예, 어떤 분인지 만나. 상고초려라고. 볼 텐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기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출연하시는 분은 패션과 스포츠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아디다스의 성장과 또 부흥을 이끄셨던 이분은 얼마 전 한 강연에서 본인의 성공 비결을 6시 칼퇴근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6명의 외국인 사장이 바뀌는 동안 아무리 뒤통수가 구려도 일단 칼퇴부터 했다는 강형근 전 아디다스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패션쇼. 아유, 감동적인 소개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소개 좀 듣기 앞서서 스타일이 되게 멋지시네요. 너무 가찬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쪽 영상을 보고 이렇게 손 좀 한번. 핫하십니다. 썸네일 촬영각. 아니 근데 그 패션쇼 나오신다고 좀 일부러 꾸미신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평소대로 좀? 평소대로 했습니다. 예. 스타일은 그 본인이 직접 코디를 하시나요? 예. 누가 해주시는 분 없어요? 아닙니다. 직접 합니다. 조금 나 지금 기름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근데 우리 강 MC하고 머리 스타일이 약간 예. 흡사하기도 해요. 그래요? 그죠? 맞네요. 웬만하면 소화 못하고. 그러니까요. 일단 잘생기셔야 되고. 꺼리는 스타일인데 그 스타일을 또 고수를 하고 계시고 우리 그 에디 형이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직접 우리 네, 사장님께서.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고요. 저 강형근입니다. 아디다스에서 한 회사에서 29년간 정말 사원부터 VP까지 있었던 경력을 갖고 있고 예. 정말 제가 입사할 때는 꼴찌였죠. 마켓에서 한 300억 정도 네. 규모였고 2017년도에는 1조가 되면서 예. 정말로 몇 안 되는 나이키를 제친 그런 제휴 케이스. 교육. 예, 그렇죠. 제휴 교육으로 시작해서 이제 100% 아디다스 글로벌 조직으로 변화하는 과정. 그 중간에 조인트 벤처 과정도 겪고. 예. 그래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죠. 사람도 프로세스도 조직 문화도 그걸 다 겪어 봤고 또 사실 나이키가 호락호락한 그럼요. 정말로 네. 마케팅 컴퍼니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회사인데 어쨌든 17년도에는 저희들이 1조도 달성해보고 그리고 13년도에는 마켓 쉐어 넘버 원도 해보고 예,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과 보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디다스가 1조를 올리는데 네. 우리 부사장님은 한 얼마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팀이 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 그 개인의 챔피언이 모여서 만들었다기보다도 정말로 팀을 통해서 챔피언십을 발휘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등이 되기 위해서는 한 부분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세일즈도 열심히, 마케팅도 열심히, 또 공급망 관리도 열심히. 그래서 전 펑션들이 다 똑같이 1등의 역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브랜드 파워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리소스 부분에서는 경합했던 경쟁사가 홀등이 더 위라고 저는 보아졌는데 예. 결국은 어떤 스피릿의 문제고 팀워크의 부분으로 이겨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래서 들죠. 얼마나 한 30%만 주세요. 야, 제가 지금 한 1,000억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30%면 조직의 성과는 우리 팀들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죠. 예. 제가 한 3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좋습니다. 이런 자부심은 네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뭐 업계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29년간 이 사원에서 예. 부사장까지 사실 그 뭐 셀러리맨 신하로도 그렇죠. 불리는데 퇴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이제 구직자신 분입니다. 구직자요? 창업자일 수도 있죠. 예. 창업을 하셔서 이렇게 일할 수도 있죠. 아무튼 언제 퇴사를 하신 거예요? 작년 5월 17일요.
작년 5월 17일. 예. 사실 이게 처음 사직서를 낸 게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37살의 나이에도 또 사표를 한번 냈죠. 근데 몇 년 전입니까? 37이니까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을 다 준비를 끝내놓고 갔다 온 거죠.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예. 29년 동안 한 직장에 머물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본인 그런가요? 스스로가 예.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됐어요? 예. 일단은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고요. 브랜드를 제가 사랑했다? 뭔가 브랜드를 좋아했고 두 번째는 회사에서도 충분한 동기부여를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은 광고 홍보로 시작했지만 예. 나중에는 프로덕트, 뭐 리테일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뭐 CRM, EIM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맞는 영역을 회사도 넓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뭐 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할 필요가 없이 내부에서 동기부여 요소가 충분히 발휘가 됐고 또 저 역시도 이게 300억에서 1조까지 가는 사이에 회사도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예. 그럼 그 당연히 배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학습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제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얘기해야겠다. 아니 근데 29년 동안 예. 사실 그 중간에서 러브콜도 굉장히 많이 왔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을 것 많이 같은데. 있었죠.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그 전자회사도 있고요. 우리 국내 기업도 있고 또 지금 한국에서는 없지만 되게 유명한 그 지금 아마존하고 겨루는 미국계 유통회사도 있었고 뭐 여러분 아실 만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사실은. 예. 근데 왜 안 가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서 우리 아디다스 브랜드에서 일하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 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쌓여가는 것 그 자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 스스로 이제 동기부여 요소가 충분히 됐죠. 이 동기부여, 이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성장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뭐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셨을까요? 저는 사실은 조직 생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솔직한 거거든요. 제가 37에 갈 때도 글로벌 시대가 오고 또 이제 조인트 벤처에서 이제 글로벌 시대로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00%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나름은 굉장히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가서 낮에는 랭귀지, 그 밤에는 대학원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기법들을 많이 배우고 와서 1년이었지만 그대로 또 접목을 해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17년부터 또다시 제가 이제 이 변화와 한계를 느끼는 거죠. 이제는 그야말로 테크놀로지와 마케팅, 테크놀로지와 경영이 결합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럼 저처럼 마케팅 출신이고 비즈니스 출신이 앞으로 우리가 융합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써왔는데 이 영역이 없어진다는 말도 너무 많이 써왔는데 기존의 이 소비자들이 이미 굉장히 발달된 기술을 쓰고 있잖아요. 테크슈머라고 말할 정도로 기업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솔직하지 못하다. 사실은 안식년 휴가를 통해서 짧은 기간에 학습도 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저는 그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3월달에 이미 뭐 서울대학교 미래융합 기술 최고의 과정을 등록을 하고 스스로도 돌아올 수 없도록 다리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1월달에 이미 등록을 해서 3월달에 수업이 시작됐고 작년 11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저는 보아지고 또 나중에도 우리가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까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그 언택트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는 제가 이미 충분히 예견했던 상황이라 이런 역량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표를 냈던 거죠. 이게 가장 솔직한 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미래를 내다보고 한 발 앞선 선택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맨날 얘기하면서 꼰대들 이게 최고의 패션 업계 최고 결정 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이해를 못한다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하셨던 행동은요 사실은 한
과장 후반에서 차장 초반에 한 번쯤 느껴요. 내가 좀 뭔가 학습이 필요하다. 예. 시장을 못 따라간다. 예. 야, 쟤는 유튜브 한다는데 나는 유튜브도 안 하고 영상 편집도 못하고 나 이거 뭐 하는 거야. 예. 이러면서 업체만 시켜. 그때 할 만한 사고를 지금도 하신다는 게 너무 예. 아니 근데 저희가 그 지난주부터 짝퉁 인터뷰 분들께 사전 질의서를 좀 보내드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준비된 방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근데- 사전 질의서가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사장님이 네. 그 질문에 네네. 답을 다 그럼요. 가셔가지고 이걸 다 뽑아오셨어요. 또. 여기 나오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요 성의를 봐서라도 아, 저희가 준비한 질문 좀 준비대로 좀 해볼 텐데 이제 지난해 5월에 퇴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서울대에서 최고위 과정도 하셨을 예. 테고 뭐 그것만 한다고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그 강연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음. 예, 전경련하고 뭐 한국능률협회에서도 하고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면 가서 이제 강연도 많이 해주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가 되게 보람과 의미가 컸던 부분은 바로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동영상을 15편을 오늘같이 스크립트를 제가 직접 다 작성을 해서 네. 15편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또 그 15편이 주제가 다 달랐거든요. 네. AI,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뭐 드론, 모빌리티 혁신, 뭐 블록체인, 소셜 미디어 다 15편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를 하고 9월 달부터 올해 1월 달에 끝났으니까 네.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유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유료 사이트에서 그 얼마 정도? 페이스북에 가끔 올려주셔갖고 저는 그 페이스북에 올려주시고 그거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있는 것은 유료만 볼 수 있어요. 예. 일반 사이트 오픈 자료. 예. 아이디랑 회사도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되게 의미 있었습니다. 예. 그래, 요새 코로나 사태로 패션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네. 어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 우리 박 대표님은 뭐 일선에 계신 분들도 만나보시고 직접 또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네. 실제 일선에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예. 이미 리테일 기반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점,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 네. 예,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런 패션 유통,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뭐 트래픽이 거의 멈춰진 그렇죠.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이제 다른 장소를 빌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전 세계 동시다발이잖아요. 네. 옛날에 리먼 브라더스나 뭐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경우는 시작점은 따로 있고 그렇죠. 번지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 뭐 5, 6주 사이에 거의 중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지는데 6주 안에 전 세계 그렇죠. 동시에 이런 일이 지금 터졌다라는 그런 파급력 그리고 지금 수요와 아시다시피 지금 생산 공장도 지금 스톱이 됐습니다. 북미와 남미 뭐 지금 베트남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요뿐만 아니라 생산 공급망까지 지금 데미지를 미친 상태라 네. 실질적으로 이 후유증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이미 온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물자 이동, 사람 이동까지 올 수도 돼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외 직구 거의 못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마스크라든지 진단 키트를 먼저 내보내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해외 직구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에 상당히 밀려 맞아요. 있어서 배가 안 된다. 그러니 물자와 사람 간의 이동도 지금 멈춰진 상태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까지는 다른 정말로 심각한 상황의 위기라고 좀 보아지고 또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월호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사드도 있었고 또 중국인 관광객 급감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미 뭐 내수 부분이나 또 뭐 기술 전쟁 차원에서 수출에 대한 취약성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코로나가 좀 터지는 거기 네.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리전하고는 분명히 좀 더 힘든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좀 다르게 우리는 또 더 심각하고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그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라 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정부에서도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전문가의 의견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만한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사태가 거의 정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내놓는 건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경제공황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최근에. 뭐 개인적인 의견들이야 다 있겠지만 우리 부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패션 산업에만 국한돼서 보자면 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패션 산업 입장에서 말하면요. 이미 우선은 생존에 이제 문턱까지 와 있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서바이벌 게임 살아야 되는 거고요.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재고잖아요. 이미 작년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한 겨울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죠. 이미 말씀드린 몇 년에 걸친 어떤 내수의 위축 그리고 지난 겨울 이상 기온으로 만든 재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벌써 이제 4월이잖아요. 이제 5월이면 상반기 매출 다 끝났거든요. 유통과 패션은 재고가 곧 돈이고 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반기 재고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누적된 재고는 결국은 굉장한 캐시플로우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혔기 때문에 마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어떻게 이 재고를 지금 이미 물먹은 솜이 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솜의 물을 짜내기 위해서는 마진의 문제가 아니라 재고를 떨어내는 게 지금 어쨌든 급선무거든요. 재고를. 왜냐하면 재고가 곧 돈이고 돈이 곧 오일이고 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통은 재고로 흥하고 또 재고로도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할 것인가. 정말로 마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체중을 지금 줄여내는 게 우선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뭐 어쩔 수 없이 매출 타겟이 줄면 비용 구조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줄여야 될 것과 줄이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선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고. 대표적으로 뭡니까? 꼭 줄여야 될 것, 줄이지 말아야 될 것. 예를 들어서 꼭 줄이지 말아야 될 것은 어차피 그 소비자들은 지금 현재 구매를 하지 못하지만 구매를 의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물리적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도 뭐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갑자기 뭐 지갑 속에 돈이 다 증발하고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언제 그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소비자는 분명히 욕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계획됐던 우리 브랜드만의 혁신 상품이나 정말 차별된 상품에 대한 홍보나 광고나 마케팅은 일단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예. 두 번째는 또 영업이나 일선 현장에서 정말로 바로 직접적으로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바로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스포츠 마케팅 비용이 있고 리테일 마케팅 비용이 있다 그러면 스포츠 마케팅 비용은 약간 한 방에 가깝죠. 약간 중장기적인 이펙트 결과를 이제 받고 리테일에 바로 투여되는 돈은 바로 세일즈에 직결되는 돈이라면 그런 우선순위 당장 세일즈에 영향을 미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광고, 홍보, 마케팅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차별성을 지속시킬 수 있고 혁신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반대로 좀 줄여야 될 부분. 줄여야 될 부분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위한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같이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부분의 대규모 행사, 대규모 이벤트 이런 어떤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줄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축이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세 번째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우리가 여기서 얻어졌던 레슨에 대한 매뉴얼화도 저는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달라질 부분에 대한 훨씬 더 디지털과 모바일 기반의 쇼핑 행태가 바뀌어질 부분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저는 또 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이후로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타겟 성장의 공식과 이익을 만들어내는 공식에 대한 개념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매출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았지만 지금은 이미 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매출 극대화는 자칫하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적정 이익 확보를 통해서 이익의 그러니까 극대화가 아니라 적정 이익을 취득하고 다가올 변화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돌리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얻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아마존고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물류나 배송 쪽으로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매출액은 월마트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시가총액은 월마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높은 이유가 바로 그런 미래 가치를 위해서 계속 재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규모의 경제에서 예. 그러면 맞습니다. 탈피해서 이제 작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런 변화해라. 케이스를 우리가 잘 보고 그거에 대한 학습이 이제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산업의 생태계 뭐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고 뭐 지금 뭐 말 그대로 재택근무라는 개념도 이게 지금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좋네? 이렇게 느끼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끝난 이후에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일상적인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전반적인 것들 한번 네. 생각하고 계시거나 바뀔 수 있는 예측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한편으로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로 좀 한동안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돼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좀 이성적 소비. 그렇게 막 빈번하게 쇼핑을 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네. 그리고 너무 많이 바쁘게 사람들을 안 만나도 되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집에서 그 재택근무, 뭐 변형근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사들도 무지 우려했는데 정말 되거든요. 오히려 잘 별로 들어가요. 이상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상사들은 불편하겠죠. 하지만 실제 일하는 워킹 레벨에서 너무 편한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간섭받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소비도 이성적인 소비, 절제된 소비, 그리고 온라인 구매를 통한 이런 소비가 더욱더 보편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낭비, 뭐 과잉 소비, 충동 소비, 그리고 지나친 만남과 모임 이런 데 대한 피로감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될 거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어떤 이미 우리나라 유통 자체가 이미 대과잉 수축 시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구수가 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조금 더 정말로 게임의 법칙을 많이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디지털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는 저도 이제 어제 저 스스로 또 교육을 받아 들어갔는데 배송, 공급망 관리, 배송, 물류가 굉장히 온라인 커머스 하면 곧 바로 물류 배송 체계하고 바로 직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투자 너무너무나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 패션업계 대응법을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시고 이해가 쏙쏙 되네요. 지금 거의 청취자 모드로 듣고 있는데 아니, 근데 내가 오늘 보고서 쓴 게 여기에 적합한 내용인가를 스스로 막 비교하면서 보고서를 내일 다시 제출하세요. 보내고 왔어요 제가 이메일을. 그게 잘못했네. 아니 부사장님이 이제 그 앞으로 뭐 새로운 곳에서 아니면 새롭게 만드셔서 일을 하실 계획이지만 그 이제 시간 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는 패션쇼 나와가지고 코너를 하나 맡아서 저희가 자리를 한번 내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아디다스에서 29년 동안 이제 있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뭐 프로젝트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우리 유민 씨가 질문을 좀 해주세요. 업계에서는 마케팅 전문가로 통하시는데 과거와 현재의 마케팅에 대해서 비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워낙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나 많겠지만 아주 크게 딱 뚜렷하게 대별하는 거라면 소위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매스 마케팅,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대세였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광고를 만들어서 좋은 매체를 잡고 그리고 좋은 스타 플레이어를 잡고 좋은 셀러브리티를 잡는 것이 되게 중요했고 그게 게임 체인저였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이제 바뀐다는 거지.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데이터 기술도 발달됐고 지금 이제 뭐 CRM과 이커머스가 이미 다 연결돼 있고 우리가 뭐 이미 핸드폰을 통해 모바일 톤을 통해서 뭐 닷컴에 보고 그다음 이컴까지 연결되고
CRM 어떤 회원 등록 자격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온라인에서도 누리고 그걸 또 오프라인 선상까지도 누릴 수 있는 모든 브랜드 접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네. 디지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춤형 핀셋 커뮤니케이션이 다 가능해졌거든요. 핀셋 커뮤니케이션, 타겟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가능해졌다. 예. 왜냐하면 구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데이터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비용을 쓰는 측면에서 정말로 딱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맞춤형 핀셋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점이 굉장히 달라지고요. 옛날에는 뭐 이름 정도 내놓을 정도의 연예인을 잡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했다면 지금은 뭐 10만 명, 20만 명의 팔로워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셀러브리티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영향력 있는 그 영역에서의 인플루언서를 잡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진정성과 전문성을 경비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달라진 이 마케팅 방식이라고 보아지죠, 저희들은. 예. 부사장님 같은 상사를 모시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편하겠네요. 통상 기업에서는 설득이 거의 90이다 이렇게 보는데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 그 마케터가 가지고 가야 할 역량 중에 하나가 물론 학습 능력, 그다음에 뭐 변신 역량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설득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게 안 돼서 직장생활이 힘든 거라서.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 브랜드를 알려줄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팬덤들과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너무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물건을 팔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 또 예를 들어 크리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팁도 주고 예 그리고 그분들이 또 대변인에 대해서 자기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떠들어주고 또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소위 어떤 브랜드에 거꾸로 리버스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관계까지 대표 와 있기 스피커로 때문에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도 굉장히 큰 변화죠. 근데 사실 그 29년 동안 아디다스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마케터로서 그간 근 30년 동안 한 브랜드에 있으면서 이게 도약하는 단계가 딱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뭐 여러 비즈니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럼 개인의 역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디다스 전체 브랜드를 봤을 때 도약하는 단계가 있었을 텐데 그 시점 뭐 그때 하셨던 이제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프랑스 월드컵. 맞아요. 근데 제가 98년 하는 거지만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이롭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호락호락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엄청 브랜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차별화의 시발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하는 건데 아까 우리 박 대표님 98 프랑스 월드컵 그때도 저희들이 좋은 모멘텀을 시용했지만 어떤 국내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든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고 그런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월드컵의 공식 파트너는 아디다스잖아요. 피파 공식 파트너.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한국의 스포츠에 굉장히 큰 모멘텀을 주는 행사였거든요. 저 첫 번째는 우선은 남녀 구분 없이 스포츠라는 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누구나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종목이 된 거죠. 축구가. 두 번째는 이 스포츠와 라이프 스타일의 경계가 굉장히 낮아지고 문턱이 내려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선상에서 이제 아디다스가 축구를 가지고 강점을 강화를 했지만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뭐 아시다시피 오리지널스 아시죠?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카테고리, 러닝 카테고리, 뭐 트레이닝 카테고리로 확장시키고 레버리지 시켜 나가는 모멘텀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한일 월드컵이 저희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모든 스포츠 브랜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 특히 아디다스라는 저희 브랜드가 굉장히 일본어로 레버리지를 확장시켜 나가는 굉장한 모멘텀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피보노버 그거 살려고 줄을 막 그 매장에 공인구 살라고
축구공. 예.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을 준비를 해놓고 8월달에 캐나다로 떠납니다 공부하러. 그래서 2001년 그러니까 9월달에 정확하게 1년 만에 복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수행했던 프로젝트가 월드컵 프로젝트였어요. 한일 월드컵. 네. 그래서 그것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 근데 이제 독일 본사분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왔죠. 네. 예, 들어와서 뭐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공식구 발표 부산 백스코에서 했잖아요. 완전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조추첨과 공식구 발표. 예.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이 4강에 진출한 것도 아디다스가 3천억 정도 비중이 예, 이제 노약할 수 있는 큰 이 발판을 마련했다고 맞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네요. 예. 정말 근데 우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저기 하셔서 말씀 못 하시는 건데 제가 그 대충 그때 얘기를 하면 98년 아디다스가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그때 프랑스 아마 국가대표 팀이 아디다스였을 거고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노출이 됐어. 그 다음에 노출이 되고 국내에서도 이슈가 있었던 게 나이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디다스로 건너왔어요. 그 비슷한 시점에서 예. 뭐 1, 2년 상관으로. 그러면서 아디다스의 시스템이 확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계기로 해서. 네. 그런 다음에 이제 2002 월드컵 딱 터졌는데 그때 피보노바라든지 뭐 축구 관련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아디다스에 집중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나이키였어요. 굉장히 이게 맞습니다. 축구랑 별로 연관이 없는데도 한국에서는 유독 나이키가. 예, 그때부터 반전의 모멘텀을 잡았다고 보는 게 저도 맞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 궁금함인데 지금 이제 그 도약 단계를 넘어서서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스포츠 브랜드로서는 양대 산맥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나오셨으니까 나이키와 그 아디다스를 비교했을 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좀? 제가 근무할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아디다스와 나이키는 많이 다르죠. 일단은 저쪽은 미국 베이스고 네. 아디다스는 유럽 베이스고 저기는 농구하고 러닝이 베이스가 됐고 그렇죠. 우리는 도리어 축구와 네. 축구가 도리어 베이스가 되고 트레이닝이 또 베이스가 되는. 네. 그러니까 서로 정말로 다르죠. 그러다 다행히 달랐다고 해야 되나? 다행히 달랐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아디다스는 의류가 상당히 좀 더 비즈니스 포션이 그래도 신발보다 좀 많은 균형이 좀 돼 있었고 나이키는 또 상대적으로 신발 비중이 근 한 60에서 70% 정도 네네. 차지할 정도로 신발 매출이 아주 또 높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비슷한 게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겹치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런 말 하거든요. 아디다스하고 나이키는 서로 해로운적이냐 이로운적이냐 이로운적이다. 서로가 필요한 적이다. 예. 한쪽에서는 시장 파이를 키우고 네. 한쪽은 또 기술 경쟁, 공감이 제품 되네. 경쟁을 통해서 서로 제품 수준도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가 열심히 피파 스폰서가 되어주고 올림픽 스폰서가 되어주면 또 그 이어서 또 나이키는 나이키대로 또 커머셜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태적으로 볼 때는 라이벌이지만 결국은 두 브랜드가 경합을 하면서 시장 파이도 키우고 제품의 기술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파트너. 제가 그렇게 몇 년 전에 생각합니다.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국내 스포츠 시장이 그때 98년과 20년 후 정도로 차이를 놓으면 한 20배 정도가 컸어요. 국내 스포츠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나이키 아디다스 합쳐야 그 나이키도 1,000억이 안 됐었고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나마 그때 뭐 내셔널 브랜드라고 하는 데가 오히려 더 매출이 많았고 그러니까 프로스펙스랑 느카프가 아디다스와 나이키보다도 매출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언제적 얘기 정도는 98년도 시점으로 놓고 보면. 근데 이게 지금 나이키 아디다스 글로벌 브랜드라는 개념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스포츠 시장을 쭉 끌어올렸고 나이키 아디다스는 한 20배 이상 컸는데 그 프로스펙스와 느카프는 그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슬픈 얘기는 그만하시고. 어쨌든 스포츠 시장이 커졌다고요. 네, 맞아요. 네.
질문을 쭉쭉 이어 주시면 네. 좋을 텐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네.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예, 이제 예. 주제로 예. 이렇게 시리즈로 15편. 컨텐츠를 만드셨는데 예. 그 앞으로의 패션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썸머리를 좀 해주신다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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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이제 맞습니다. 저희도 유료로 등록해서 보죠. 앞으로의 패션 시장이 이 디지털과는 예. 어떤 관계를 좀 가져가야 될까요? 그렇게 할까요? 우선은 뭐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할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인공지능, 그죠? 아까 말씀. 그다음 빅데이터 기술이 빅데이터 있겠죠. 기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디지털 리테일 테크 기술이 있을 거고요. 아마존과의 무인스토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소위 RPA라고 말하는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으로 이미 햄버거도 만들고 하는 그런 기술이 나왔죠. 그리고 드론 기술. 네. 예를 들어 미국인은 이미 피자나 햄버거도 드론으로 해보는 그런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올해 뭐 시드니하고 미국에서 드론으로 택시를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있겠죠. 이 이외에도 AR, VR, MR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유통하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보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디다스가 지금은 일단 잠정적으로 약간 홀딩 상태에 있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 스피드 팩토리라는 거는 이미 어떤 생산 공정을 단축시켜서 또 맞춤형 제품을 위해서 이미 스마트 팩토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다음 뭐 예를 들어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원산지 증명, 위조품 구별, 그리고 내 제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어디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실시간 추적. 아,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게 RFID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그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아, 다른 개념이에요? RFID라는 거는 칩이고, 예를 들어서 그 제품 태그나 제품의 칩이 내장되어서 제품이 생산처부터 물류창고에서 매장에서 또 다른 매장으로 이동되는 모든 이동 경로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예, 그리고 그 매장 내에서의 재고를 이제 바코드가 아니라 스캔 형식으로 샥 지나가면서 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블록체인 기술은 뭐 이력 추적하는 거, 스마트 팩토리는 공정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드론과 배송, 드론은 모빌리티 기술로서 예를 들어서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빌리티 하면 보통 이게 뭐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뭐 항공 모빌리티 맞지만 이 모빌리티가 이제 앞으로는 그 인공지능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하역장에서 매장으로 또는 하역장에서 또 물류 창고로 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 자동차로 다 배송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로보틱스가 이미 우리 배달의 민족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잖아요. 저 성파동에서 로보트가 물건을 서빙을 하고 갖다 주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미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기술들이 이미 다 적용이 돼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하는 그 시스템 안에는 이미 다 블록체인 기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 앞으로 다가올 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이 패션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그 기술은 뭐라고 보십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요거는 각자 다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 박 대표님 의견? 저는 AI라고 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라고. 우리 부사님 생각하시겠어요? 뭐 크게 제조, 뭐 서비스, 마케팅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제조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D, 뭐 4D, 뭐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유니크하고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우 이거 뭐 이런 제품이 다 있었어라고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조 측면에서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빅데이터가 있어야만 인공지능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류 회사냐 안 그러면 뭐 테크 회사냐 웹 서비스로 올리는 회사냐 다 물어보잖아요. 물류 회사냐 유통 회사냐 웹 클라우드 회사냐. 아마존은
데이터 회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런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이제 예측을 하고 맞춤형 핀셋 커뮤니케이션 마케팅도 가능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몇 가지 예지만 그만큼 이제 서비스에서 그다음에 고객 경험에서 그다음에 생산에서 제조에서 다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분야별로 그렇죠. 이 준비해야 할 미래 기술들이 다 다르네요. 그럼요. 제조냐, 유통이냐, 서비스냐, 그러니까 마케팅이냐. 그냥 단순한 미래 기술이냐. 그러면 그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조금 차이가 좀 있는데 기술들은 뭐 개발이 되면 그 적용을 하면 돼요. 만약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그거에 맞는 것들을 도입하면 되고 뭐 얘기했던 대로 블록체인은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블록체인도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블록을 만들어서 그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제하지 못하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너무 많은 데이터량이 필요하다는 거. 새로운 기술들은 저희가 나오면 그 코너 되고. 하나 하실 때 저희 준비를 할 테니까 그때 좀 길게 얘기를 해주시고 연관된 내용의 질문이 이제 이어지는데 지금 얼마 전에 아디다스가 그 무인 생산 시스템 네, 이걸 이제 도입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성공적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아니, 성공적이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부사장님이 또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아디다스니까 사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우선은 맞고요. 그 실질적으로 아디다스가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스피드 팩토리라는 이런 어떤 지능형 공장, 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장을 우리가 해서 2016년에 독일 안스바흐에서 첫 번째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했고 16년이면 조금 빠른 거죠? 그래서 17년부터 본격 가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19년 4월에는 미국 애틀란타에 두 번째 스피드 팩토리를 열었고요. 물론 이것의 이 목적은 뭐 그 당시 언론에서는 뭐 어떤 인건비 절감이냐 뭐 이제 뭐 모든 생산이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냐의 문제였지만 사실 궁극적인 거는 생산 공정을 어떻게 단축을 시키느냐 그리고 어떻게 3D 프린팅 기술이나 여러 가지 로보틱스를 이용을 해서 조금 맞춤형 내지는 좀 더 프리미엄 상품을 만들어 볼까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가 지금 단계가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상용화가 되고 있는 게 뭐 2에서 한 3단계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나오려면 사실은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스피드 팩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로보틱스를 이용하고 미래 지능형 스마트 공장으로 가기는 했지만 지금 여전히 진행 단계라고 저는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말하기보다도 과정 상태에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로봇으로 생산을 했을 때 다품종을 이제 저희들도 겨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로봇가 가지고 있는 만드는 생산 공정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좋은 레슨을 또 좀 얻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 지금 아디다스의 모든 생산 공장 그러니까 소위 생산 물량의 상당 부분 80% 이상이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에 포진돼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미 생산 기지의 거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시도를 해봤던 것들을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쪽 지역으로 한번 접목을 시켜봐서 좀 절충 모델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 이것은 절충 모델입니다. 아마 그럼 지금 독일이랑 미국에서는 이 무인 시스템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 정도 올해 정도는 이제 일단은 가동을 어느 정도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으로 베트남이 되든지 중국이 되든지 쪽으로 해서 접목을 시켜서 저도 이제 그에 대한 공식적인 이제 자료는 아직 뭐 들은 건 없지만 지난번 11월 달에 나왔던 보도 기사를 보면은 그렇게 나간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형이다. 저는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 만들 수 있었던 상품이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주로 이제 당연히 신발이죠. 신발인데
신발인데 보통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즘 뭐 신발을 양말같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로봇가 해줘야 되는데 뭐 여러분 슈퍼스타나 스탄 스미스 들어보셨나요? 가죽으로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듈이나 모델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슈퍼스타 스탄 스미스 같은 모델은 저희 한국에서는 1년에 100만 족도 팔았던 제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그 스피드 팩토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니트 소재의 어떤 제품이라는 거는 프리미엄이고 또 어떤 유니크한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한 볼륨으로 드라이브를 돌리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부분이라 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잘 커머셜이냐 그리고 또 맞춤형이냐 그러니까 커머셜이라는 게 상용화가 시켜야 되고 볼륨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 레슨이 되어서 또 어떻게 또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나올지는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PLM 이런 거 스마트 팩토리라기보다는 PLM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 PLM이 지금 다 이런 시범 단계 혹은 그 조금 앞선 게 이제 자동차는 이런 PLM의 과정들이 상당히 진보돼 있고 근데 나머지 특히 의류 패션 쪽은 왜 그러냐면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 품목이 너무 다양해. 그렇죠. 실 색깔부터 이것까지 다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강영근 부사장님 모시고 짧게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벌써 그래요? 왜요? 스튜디오 비워줄 시간이 다 됐어요. 진짜요? 벌써 시간이네. 어떻게 해요? 더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일 보고 오래 할 하다 때. 보면 저 직원이 퇴근을 못 합니다. 어느 정도 좀 그 마무리를 이제 해야 할 시간인데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다음번에 한 번 더 오시는 걸로. 지금 준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질문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지금 이제 또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좀 계획이 좀 구체화가 되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고민이라기보다도 워낙 지금 이제 이미 큰 대변화가 아까도 말씀드린 제조, 유통, 서비스 예. 모든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부분에서 일종의 그런 이 과정들이 다 대변화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기존의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네.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했던 거지만 올해도 저는 조금 더 그런 미래 역량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망 관리라든지 지능형 그 로지스틱스라든지 또 블록체인이 실질적으로 제조와 유통과 물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것이 이커머스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이루면서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올해는 제가 좀 더 익히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굉장히 유명한 곳에서 러브콜도 굉장히 많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 어떤 그 기업에 들어가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뭐 창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학교에서도 굉장히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포지션을 있는데 미래 이제 다음 포지션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힌트를 좀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말씀. 밀당을 하시네요. Coming soon. 예. 스케줄 빨빨 잡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갈무리할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오늘 짝퉁 인터뷰 나와보고 되게 편하게 해주시네요. 네. 한 게 없어요. 되게 편하고요. 네. 정말 이게 그냥 정말로 편하게 대담하는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전혀 뭐 진짜 편하네요. 네. 네. 결제 좀 해주십시오. 다음번에 한번 더 나와주신다고 약속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킹 알겠습니다. 즉석 부킹이 바로 됐네요. 예, 되게 어려운 얘기를 재밌게 계속 들어오게 해준 능력이 있으시네요. 굳이 한 곳에 머무를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계속 드는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실 것 같은 느낌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코로나와 연관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코로나는 또 지나갈 하나의 또 이 케이스가 될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불을 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는 개인 단에서 결국 이제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일하는 사람은 저희들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앞으로 바뀔 세상에 대비한 미래 역량을 너무 당황하고 뭐 공부에 떨 게 아니라 그러한 역량 우리가 뭐 디지털 기술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기술의 트렌드와 개념을 이해를 하고 또 달라지는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학습이 늘 일상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제 학습의 일상화, 평생 학습, 평생 학생 그리고 또 새로운 디지털 역량, 기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하면 절대 그 미래는 공포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도리어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경총 그 CEO 포럼 이런 데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희 더 길게 질문 안 드릴게요. 또 나오실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짝퉁 인터뷰 나와주신 강형근 전 아디다스 코리아 부사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9회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전해주실 얘기가 있죠. 네, 패션쇼 공식 메일은 fashion_kr@gmail.com이나 sports@fashow.co.kr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 후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개념 미디어 플랫폼 미디어 패션쇼는 팟캐스트 패션쇼를 비롯해 유튜브 TV 패션쇼, 패션 매거진 미디어 패션쇼, 온라인 패션스토어 샵 패션쇼, 구인 구직 잡 패션쇼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도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www.fashow.co.kr/shop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디자이너와 인디 브랜드의 상품을 볼 수 있고요. 패션과 함께 뷰티 상품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상품까지 갖춰 놓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미디어 패션쇼 혹은 샵 패션쇼를 검색하고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네. 패션쇼에 후원하고 싶은 기업이나 뭐 개인도 좋고요. 남기고 싶은 사연, 댓글 모두 다 환영하니까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9회 2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